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있는 서울 상암동은요, 많은 비가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잠시 지금 그쳤어요. 부슬부슬 좀 내리다가 그쳤습니다. 안개가 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안전운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낮에는요, 습도가 높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시원한 옷차림으로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양심과 병역의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어제 내려졌죠.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대체 복무제 도입이 현실화하게 됐는데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는 8월 말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놓고 벌이는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직까지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 이야기를요, 잠시 뒤에 일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6월 2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출발 새 아침,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꼭 아셔야 할 뉴스 짚어보도록 하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실무적인 접촉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이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드디어 갑니다. 네네. 예, 북한 참 이 밀당 그거 하나는 굉장히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이제 3차 북중 정상회담 뒤에도 계속 침묵으로 좀 일관해서 미국 정부를 굉장히 애태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 뭔가 이 얘기가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어제 소식을 처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 6일 평양을 이제 방문할 것 같고,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그래서 취소도 했다더라.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국무부 쪽에서는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갈 경우에 이게 미군 유해 송환 작업하고 관련한 정치적 이벤트, 이런 거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폼페이오 장관 행보가 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핵 폐기,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지 그 여부인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가 이제 늘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게 곧 속도가 좀 붙을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하고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제 그 회담을 가졌거든요. 서울에서 가졌습니다. 공동 언론 보도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전작권 관련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며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여러 가지 전제를 붙이긴 했는데, 이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기로 그래서 했다라고. 속도를 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얘기로 알려지는 것은 그 송 장관이 늦어도 2022년까지 그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시점을 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에 좀 마무리를 짓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읽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매티스 장관은 일정까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딱 얘기를 함께 하지 않았다 그래요. 다만 이제 그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자라고 했다 그러고, 원래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한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빨리 좀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생각보다. 이게 분단 체제에서의 국방 또 안보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전선에서 서 있을 사람들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어요. 참 그렇죠. 이거 그동안 많은 사회적 논란이었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지금 내려진 거잖아요. 근데 예. 뭐 일부 이런 식으로 좀 나뉘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양심적 그 병역 거부자 그 형사처벌 근거가 되어온 병역법 조항 자체는 합헌이다. 예.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다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명시를 해야 하는데 네네. 이거를 하지 않은 것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 예, 헌법 예. 불합치 판정을 내린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 병역법 개정해라. 네네. 시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예. 이렇게 좀 제시를 했습니다. 국회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해야 될 몫이죠, 그거는. 그렇죠. 네네. 뭐 국회 쪽이기도 하고 또 정부도 이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정부의 이제 책임이기도 한데요. 네네. 뭐 그때까지 일단은 뭐 처벌하는 것은 좀 유예를 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국방부 쪽에서는 안 그래도 좀 이 대체복무제 연구를 좀 해왔거든요. 네네. 최단 기간 내에 정책을 확정해서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네. 지금 뭐 국회 쪽에도 지금 법안이 이미 좀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예. 이제 잠자고 있다가 이제 살아나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대체 복무 기간은 그러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네네. 현역 입영 대상의 1.5배 내지 2배 사이. 네네. 그래서 최장 3년 이내가 예, 되지 예. 않겠냐 하는 이제 얘기고요. 뭐 근무하는 것도 합숙 근무하는 식으로 네네. 이렇게 지금 이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네.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합헌과 헌법 불합치 사이에서 보니까 합헌은 뭐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헌법 불합치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컸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어제도 뭐 저희 이 방송 그 말미 날씨 전해드리는 시간쯤에서 예고기사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헌재 판단 나오기 전에 전해드렸는데 헌법 그 불합치 쪽의 내용만 좀 전해드려가지고 잠시 좀 혼란을 빚었어요. 뭐 정정을 했습니다만. 네.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박사님 요 뉴스 브리핑 끝나면은 군 인권센터 쪽 연결해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건강보험료를 크게 올리기로 했다. 이건 뭐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적용되는 내용일 텐데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어제 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인상률을 3.49%, 그러니까 3.5%에서 살짝 네네. 낮은 그 수준으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사이에 이제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 빼고 매년 올렸습니다. 올해는. 네네. 그런데 이제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니 이제 약간 눈길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도 네네.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좀 넘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적정한 그 인상률이냐에 대해서 약간 좀 논란이 좀 이제 유발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직장 가입자의 인상률이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지난해도 그러니까 올해도 6.24% 올랐거든요. 근데 내년에도 6.46%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3.49%인데. 네네. 그런데 직장인들은 더 내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 거죠. 직장인들 유리지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쪽에서도 훨씬 더 또 큰 부담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4월 달에 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뒤에 이제 건보료가 이제 인상이 좀 되면서 그때 건보료 폭탄 논란이 한번 불거진 적이 있잖아요. 특히 직장인들 이건 뭐 우리만 맨날 피해보느냐. 그리고 월급 인상한 만큼 도로 걷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멘 소리들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직장 가입자들이 이제 부담은 여전히 더 많이 인상되는 상황이어서 직장인들이 상당히 좀 이제 불만이 지금 이제 적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인데요. 문재인 케어를 해서 이제 뭐 비급여 항목들을 대거 이제 급여 항목으로 이제 포함시킨다. 이 얘기는 이제 국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긴 한데 결국 이제 그것을 국민들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느냐가 이 인상률에 대한 저항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뭐 당초 약속한 대로 정말 연평균 3.2% 정도 인상으로 해결이 되겠느냐.
이번에 인상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네네.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네.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고 장자연 씨 관련 기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엔 그 동료가 방송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예계 동료죠. 배우 윤모 씨가 어제 이제 그 KBS, JTBC에 출연해서 이제 연이어서 전화로 네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해외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 그러죠. 예. 그동안 뭐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재수사 결정하고 난 이후에 검찰 쪽에도 진술을 좀 한 것으로 지금 네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술자리 배치도까지 그려가면서 아주 항세하게 상황을 이제 진술을 했는데요. 네네. 당시 자리에 있었던 그 조선일보 조모 기자 의 경우에 그 예. 부인이 또 현직 검사다라고 또 어제 공개를 또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조선일보 조모 기자 뭐 불구속 기소됐거든요. 예, 최근에. 예. 그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뭐 실명 공개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요즘 뭐 모르겠어요. 아직 실명 공개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전직 기자긴 합니다. 네네. 조선일보 출신으로 출마도 했었고 예. 경기 고양시 쪽에서 출마됐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이 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지현 검사 미투 폭로 관련해서 성추행 사건 조사단이 지난번에 운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도 공보 담당으로 합류를 했다는 네. 것이 좀 알려져 가지고. 그냥 공인이네요, 공인. 예, 공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분도 이름이 이제 조만간 뭐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네네. 만약에 장자연 씨가 살아 있었다면 예. 최근에 미투 운동에 그렇죠. 또 예. 관계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분이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미투 관련한 이 성추행 사건 조사단에 포함될 수 있었을까? 네네.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왜 여기에 이렇게 물론 이제 권고가 있긴 했겠으나 네네. 참여하는 것을 좀 자제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예.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진행되는 과정에 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지난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국제 엠네스티는요, 이번 결정을 처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결정이라는 것은요, 조금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념,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를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뭐 이런 결정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역사적인 새로운 길이 하나 열렸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그 인터뷰를 해 주실 분은요.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십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뭐 이쪽 관련 분야도 많은 노력을 해오신 분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번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어제 헌재 판결에서 여러 가지가 언급돼서요. 네네. 사실 이게 뭐 합헌이냐 위헌이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네, 어제 헌법재판소는 우리 병역법 5조에 대해서 네네. 5조 1항에 대해서 우리 헌법과 맞지 않다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예. 그 내용은 대체복무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병역 거부자를 위한 네네. 대체복무제, 즉 전투 훈련을 하지 않고 복무할 수 있는 네네. 병역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이 유효하고 네네. 이때까지 국회가 빨리 법을 개정하시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빨리 이때까지 국회는 법을 개정하라고 이제 네네. 국회에다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병역법 88조 1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입영의 기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처벌 규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소집 통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차독되어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좀 견해가 다들 다르셨습니다. 네네. 일부 위원 의견을 4분이 내셨고요. 예. 한정위원 의견이죠. 네네. 4분이 합헌 의견을 냈고 1분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위원이 되려면은 6분이 돼야 그렇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일부 위원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강하게 우리 법원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이유인데요. 예. 지금 현재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은 계속될 겁니다. 예. 다만 죄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어제 헌재의 판결에 근거해서 법원은 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네네.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법원도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이 뭐 어느 하나의 그 줄기로 쭉 이어져 온 게 아니라 일부는 헌법 불합치고 일부는 합헌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인데 이번 헌재의 판단 내용 가운데 가장 전향적이다,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헌법재판소 고민이 아주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요, 이게 이제 왜 이 병역법 조항을 2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본 이유는요. 네네. 사실상 이걸 위헌을 주고 싶은데 네. 전체 위헌을 주게 되면은요. 첫째, 현재 구금되어 있는 병역 거부자를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도 봤듯이 헌재는 주문과 동시에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즉각 모두 석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네. 이렇게 석방을 하게 되면 문제는 병역을 거부한 사람과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예를 들어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거나 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서 병역을 면탈하려고 예.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까지 모두 석방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헌법재판소가 그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될 경우에 다 재심 사유가 되기 때문에 네네. 병역 거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과 동시에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국가가 또 막대하게 또 세금을 들여서 이분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병역법 88조와 5조 1항을 분리해서 좀 각각 법원과 의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 거부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880여 건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이번 그 헌재 판결에 따라서 이 사건들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현재 하급심에서 계속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은 대법원과 헌재를 향해서 사실상 하급심의 일선 판사분들이 그 자기 역할을 하라는 사실상 무언의 압력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체 중에 하나가 다원성, 다양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실현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양심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 전 세계 병역 거부 수감자의 90%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예. 그 얘기인 즉슨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병역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만이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 그렇고요. 예. 심지어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다는 러시아까지도 병역 거부자를 다 포용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여성도 군대에 가임에도 불구하고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병역을 면탈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네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핵심은 여러 대체복무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익근무요원부터 시작해서 의무경찰 이런 것 전부 다 대체복무제입니다. 네네. 근데 전투훈련을 제외한 비군사적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그 조항이 네네. 우리 병역법 5조 1항에 없기 때문에 빨리 5조 1항을 손을 봐야 된다라는 예, 것이 예.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입니다. 네. 지금 일부는 좀 언급을 하신 내용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다면요. 이게 지금 대체 복무제 마련이 이제 시급해진 사안인데요. 이게 대체 복무제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군 입대자들에 대한 그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형평성이 없다. 역차별이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역차별은 아니고요. 네네.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육규 전투훈련 네네. 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차이고요. 예. 모든 그 군 입대 병사가 총을 들고 전투훈련을 하진 않습니다. 네네. 예, 육군 훈련소와 또는 신병 교육대에서 총 잡아보고 네네. 사격 훈련 때 총 잡아보고 총 잡지 않았다라는 전역한 병사들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예. 예, 그렇다면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국방부와 병무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기가 온 것이죠. 예, 예. 이게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도 하면서도 다소 좀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양심과 종교적 신념 이런 부분에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런 그 물음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이 병역 거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요. 네. 선진국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요. 네네. 장로교 신자 그리고 카톨릭 신부나 신자 네네. 그리고 다른 그 기독교의 종파들이 대부분 병역 거부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요. 네네. 이미 선진국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비전투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과 군사재판에서의 판결. 그래서 총을 들지 않고 전쟁에 참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판결까지 모두 있었기 때문에요. 네네. 그 다양성의 원리를 전쟁이라는 전쟁이라는 게 민주주의나 인권하고 맞지는 않을 수도 있죠. 예. 하지만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는데 국가가 이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까지 보장해주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에 대한 그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들 대부분은 병역 거부자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네네. 복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예. 그 대체 복무제 이야기인데요. 결국엔 그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그 법률이 의원입법 형태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네. 사실은 이게 국방부나 이제 병무청을 통해서 정부 입법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위원 의견이 네네. 2020년 1월 1일까지 빨리 법을 바꾸라고 이제 강하게 주문하셨기 때문에요. 네네. 아마 이 제도는 내년 안에 네네.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임 소장님, 군 인권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요. 네. 이번 헌재 판결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이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될 텐데, 좀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중요한 사례라든가, 이 기회에 청취자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19,000명 이상의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네네. 저가 내일이면은 출소한 지 13년이 되는 날이에요. 예, 본인 당사자가 그러시군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사회 일원으로 받아달라는 뜻이죠. 네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군대 갔다 온 나는 비양심 그런 이행자냐, 이행자냐,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예. 사실 양심이라는 것은 내면에 울려 퍼지는, 신념이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제 사무실에는 한 4박스의 편지가 네. 한 4천여 통이 있습니다. 제가 수감 기간 동안 국제 엠네스티가 저를 양심수로 지정해서 전 세계에서 저에게 이제 석방하라는 편지를 받았는데요. 네네. 많이 잊고 살았던 시간들과 세월들을 오늘 사무실에 가서 좀 끄집어내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 사회가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감옥에 이분들을 보내서 국민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지금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병원과 그리고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기숙하면서 그분들의 물리치료나 또는 대소변을 받아내는 일,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1.5배 더 길게 또는 2배 더 길게 복무기간에 할 수 있도록 좀 따뜻하게 우리 사회 일원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고요. 2부에서는 원로들의 고견을 듣는 원탁회의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는요.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만나보는 회의 시간이죠. 원탁회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새 아침, 원로가 전하는 탁월한 식견과 이야기. 출발 원탁회의. 네, 출발 새 아침은 사회 각 분야 원로들 모셔서요. 꽉 막힌 여러 현안의 길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관련해서 원로의 탁월한 식견을 만나보는 시간 원탁회의 마련해 드리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수요일 오후에 주재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준비 부족 이유로 연기를 했습니다. 좀 이례적입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에 집무실에 일자리의 상황판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대통령 첫 업무로서의 일자리, 경제 문제 이런 것들 챙기고 있지만 상황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도 다양한 비판,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소득 주도 성장의 또 다른 한 축, 혁신 성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출범 1년 이후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잘 난관을 이겨나가야 할지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의 초빙 교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최근에 혁신 성장 분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군기 잡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자, 이 혁신 성장이 뭔지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요.
경제에는 생산과 소비 두 부문이 있습니다. 네네. 혁신성장은 생산 부문을 혁신을 해서 네네. 경제 성장을 고도화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혁신성장에 대해서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과거의 부실한 산업 구조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서 경제 도약을 꾀하는 그런 전략. 이것이 바로 혁신성장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혁신성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해주면은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산업 발전에 혁신을 일으킨다는 것인데 네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정부가 규제 개혁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규제 개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규제 혁신 점검 회의도 지난번에 좀 마땅치 않다 해가지고선 좀 취소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사실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규제 개혁 위원회하고 저도 과거에 그 총리실 출입 기자로 있을 때 보면은 그쪽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규제혁신점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3시간 전에 전격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얘기는 결국 규제혁신이라는 것이 계속 안 되오고 이번에도 별 신통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네. 이제 회의가 취소되는 그런 어떤 상상하기 어려운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네네. 지난 26일 정부의 경제 부처들이 일단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예. 드론, 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장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 계획이 뭐냐 그런 네네. 방안을 논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흡하다. 예.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대통령에게 이제 회의 연기를 건의한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도 답답하다 그러면서 회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제 문제가 된 것은 규제 혁신의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네네. 지금 어려운 일이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나왔던 내용을 백화점식으로 다시 나열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 네네. 것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속도가 없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 우선 허용하고 사회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라.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규제 혁명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앞으로 추진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이낙연 총리의 지적사항을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뭘 하겠다는 계획만 있지 결과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결과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부 1년 들어왔는데 1년 동안의 결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과로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좀 온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규제 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천 계획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말만 무성했고 그동안 이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규제 개혁과 혁신 성장의 부진한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원인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네. 우선 이제 경제 부처들이 책임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과감하게 이제 규제 개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할 분위기는 지난 1년 동안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지난 1년 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 철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부처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매진을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혁신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이제 계획에 반대를 하는 적폐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관료들이 이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에 비해서 혁신 성장이 굉장히 추진이 어렵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소득주도 성장은 정부가 예산 투입해서 일자리 만들고 임금 올려주고 복지 지출 늘리고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추진이 쉽다는 것인데요. 예, 예. 그렇지만 혁신 성장은 부실 산업 정리해야 하고요. 신산업 발굴해야 하고요. 네네. 기업들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연구개발 투자 확대해야 되고요. 직업훈련과 교육제도 바꿔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고요. 예.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것이
것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것이 이제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사실은 혁신성장은 경제 구조를 바꾸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이제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관료들이 책임을 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의 어떤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은 혁신성장은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교수님께서 쓰신 그 글을 읽어보니까요. 이 시장이라는 것이 정부 정책을 수용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개입을 거부하는 속성을 갖는다. 뭐 이런 그 글을 써주셨는데 네. 정부 정책이 아무리 그 강력하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에 여력이 없으면은 네. 잘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 구조 보면은 네네.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떤 자영업 이런 어떤 그 서민 경제가 굉장히 지금 취약합니다. 네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최저임금 올리자,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이런 어떤 정책을 내놓으니까 정책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정책인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주 52시간 근무도 그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니까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은 예. 사람을 줄이거나 아니면 네네. 폐업을 하거나 그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장의 반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시장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이라도 이게 암만 좋은 약이라도 그 사람이 소화 못 시키는 것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이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무조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5월에는 공공요금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지적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네. 우리의 경제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우리 경제는 지금 실업, 부채, 물가의 3대 고통에 더서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실업이 가장 큰 문제죠. 실업률이 4.0%인데 이것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0.5%인데 사상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고통이 클 수밖에 없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에는 1%였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넉 달 만에 1.5배가 된 것이죠. 벼랑간 물가가 오르니까 이제 그게 또 서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더 문제는 생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피부를 체감하는 거죠. 식료품이라든가 외식비라든가 휘발유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그 품목들의 물가가 일반 물가 상승률에 4-5배씩 오르고 있거든요. 국민 생활 이제 고통이 큰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아주 정말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가계 부채인데요. 지금 소득을 벌어도 그 부채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 가구가 150만 가구입니다. 또 대출금리도 무척 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금리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른다면은 이 한계 가구들이 집단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생존의 위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그 3대 고통 때문에 아주 이제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 같은 경우에 보면 7월에 혁신성장국 소비자 보호국 뭐 이런 걸 신설한다 이러거든요. 정부의 의지가 지금 반영되는 그 직제 개편으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간 이번 대통령이 그 혁신성장이나 규제개혁 이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경제 철학이 소득주도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의 선결 조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혁신성장은 경제 구조를 바꾸자, 성장 동력을 회복하자, 일자리 창출 능력을 찾자. 이것이 혁신성장인데 그런 혁신성장이 된 다음에 비로소 소득주도 성장에서 정부 예산을 풀어야 그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펴는 정책을 마중물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마중물을 펌프에 부어서 물을 퍼올리려면은 펌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펌프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아, 물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네요, 이것은. 그럼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고 신산업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의 창업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펌프를 고쳐야 된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서 물만 퍼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성장을 우선 추진해 나가면서 경제 수용 능력을 확인해 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펴는 이런 어떤 기본 경제 정책 방향과 철학의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이게 이제 단순하게 정부 조직 좀 바꾼다고 해서 사람 한두 명 바꾼다고 해서 경제가 정말 바뀔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최근에 저희들이 경제 관련 현안을 다루면서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근로시간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정작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요? 결국 우리 경제를 이렇게 숨먹게 만드는 것은 경제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100대 대기업 경우 보면요. 지난 2년 동안에 매출은 5% 증가했습니다만 일자리는 오히려 2.7% 감소했습니다. 이거 중소기업 무너지죠. 자영업 무너지죠. 그러니까 결국 고용 창출 능력이 사라지면서 실업자들은 무더기 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혁신성장해서 일자리 만드는 그런 어떤 능력을 기르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정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중요한 목표인데 지금 수단이 제대로 동원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작 기업들은 그 유보금이 착착 쌓여가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그 지적을 지난번 박승 전 하는 총재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이 그런 대로 되니까 많은 이익을 벌면서 쌓아두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그 돈을 풀어서 일자리 만들어라. 그다음에 이제 그 소득을 올려줘라. 그런 어떤 이제 요구를 충분히 할 수가 있고 또 대기업들은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전체적으로 정말 기업할 수 있는 분위기냐, 정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냐, 정부 정책이 정말 이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이냐 이런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새로운 산업구조를 한번 갖춰보자. 미래 성장 동력을 한번 찾아보자. 다시 한번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제대로 살려보자. 이런 큰 정책의 틀이 있어야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은 움직인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업들의 심리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일자리 대부분 책임지는 기업이라든가요. 이것도 자영업의 변화 뭐 이런 것도 함께 수반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기업은 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윤 창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소득을 높여서 사회가 잘 살게 만들어라. 그래야 자신들도 거기서 사업을 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와 기업은 공생을 해야 된다. 이제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을 하고 반목을 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책임 느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럴 때일수록 투자하자, 일자리 만들자 이런 의식에 결국 기업들이 자신들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이 된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워낙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은 늘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 다시 한번 모셔서요 관련된 현안을 좀 말씀 듣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초빙교수 이필상 교수님으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3부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